네, 반갑습니다. 네.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AI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게 큰 굴지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개념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AI 하면 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단어이고, 최근에는 이제 결국은 챗 GPT라는 서비스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의 어떤 사용 패턴을 한꺼번에 바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무언가 결과물을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제시하는 거에 그쳤다면 지금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결국 뭐 다 이 안에 있는 구성물들을 뜯어보면 뭐 메타데이터랑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빅데이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VR이나 AR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한 1년 반 전에 확 휩쓸었던 메타버스 이거와도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막 너무 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제 산업은 우리가 실제로 산업군들이 각 국가별로 또 실제 경제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 부분은 여러분들이 꽤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때 학과라는 걸 선택을 하고 뭐 학부도 있지만 전공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대학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그런 학과 구성이나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3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그 바뀌려고 하는 것 같고 요즘은 신문방송학과 없잖아요. 그죠? 그게 다 아마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으로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싶고 잘 바뀐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신문 구경해 본 적 있나요? 네? 거의 뭐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미디어에 대한 개념, 미디어 산업의 구성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다르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TV라는 UCC 기반의 이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챗 GPT와 같은 또 생성형 AI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럼 포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탈이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되게 크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근데 미디어 산업이라는 그 전체를 보면 그러면 이 영향은 사실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미디어라고 하면은 보통은 방송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사실 너무 많이 지나왔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미디어 관련된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부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국가나. 대부분 원래 그 어렸을 때 반공 사상 뭐 이런 거 교육할 때 보면은 적진을 타격할 때 그 타격 대상 1호가 방송국 기지국이에요. 왜냐하면 전파력을 막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디어 산업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미디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 형태가 아니라 실제 내용이에요. 미디어 산업이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 TV가 UCC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들의 실제 파워는 이용자한테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방송국, PD, 기자. 요 전문화된 그룹들에서만 모든 컨텐츠와 정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시티즌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하나가 결국은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뭐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이래야 어떤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그 소셜 미디어 텍스트 하나, 그림 하나가 이제는 다 인포메이션이 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면 뭐 제일 무슨 애플리케이션 제일 많이 써요? 대부분 구글 맵에
맛집 평점 우리나라 사람들 것만 필터링해보고 글로벌하게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누가 제공하는 게 구글이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서비스의 밑바탕은 구글이 제공하지만 그 컨텐츠를 채우는 건 결국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디어 산업이 민주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사업을 2011년도부터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미디어의 그 주인이 이용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셜미디어에서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페이스에서 자기 채널에 자기의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기관이나 다른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블레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내가 방송국이야? 왜 내가 내 소셜미디어에 내 얘기하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회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명시화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책임이란 게 결국 사회적 책임인 거죠. 그러면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지우냐? 일반 대중들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용자들의 힘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유튜브에서 무슨 뒷광고? 이거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독 이탈 러시를 쫙 보이면서 인플루언서들을 긴장을 시켰죠. 너 착각하지 마. 너가 이 위치에 있는 건 우리 때문이야 라는 걸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에 좀 이렇게 무섭고 안 좋고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융화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적응하거나 이 융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사회적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뭐 인도에서 태어나든 뭐 어디 파키스탄에서 태어나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든 이 글로벌 지구촌에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저는 이제 우리 미디어 이 산업 내에도 이거를 뭐 시민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 저는 다수의 대중들은 항상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소수에 대한 좀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수이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정도의 하이어러키와 어떤 그 구분이 생기는 거는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 건강하게 되어져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한번 아프리카 TV에 대한 제 소개를 들어봐 주시면 조금 더 저희 회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의지까지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년이에요. 아프리카 TV가 대한민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한 게 2006년.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대만 출신 스티브 첸이 유튜브를 아카이브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죠. 저희가 라이브로 시작한 건 스토리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저쪽은 이제 뭐 실리콘밸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디어만 있고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만 나오면 투자 받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어느 정도 시작은 비슷했어요. 저희도 뭐 게임 방송, 뭐 이런 토크 방송, 라디오 방송 하던 것들 좀 해서 보는 실시간으로 동시 시청하는 사람들이 뭐 100명, 50명, 20명 이랬었고 나중에 그 자서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올린 뭐 애기 저기 수영하는 그때 강아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무슨 영상을 처음으로 조회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뭐 다 그렇죠. 근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같은 DNA예요. 뭐냐면 그게 UCC예요. 근데 저 당시에 지금도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를 갖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2006년에 서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는 구글에 인수된 이후로 글로벌하게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단순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밸류를 넘어서서 지금은 뭐 완전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이 아니면 텍스트나 이미지 파일로는 이 내 가려움을 긁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는 라이브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 라이브 서비스 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제 기억엔. 뭐 10년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7, 8년 전부터 VOD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시죠. 저기는 뭐 워낙 규모가 크고. 근데 신기한 건 아프리카 TV가 이 작은 대한민국 조그만한 나라에서 아직까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면서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보더라도 국내 토종 플랫폼이 그런 공룡 기업들한테 밀리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물론 중국은 밀리지 않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좀 다른 국가로 봐야겠죠. 레귤레이션이 워낙 세니까.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TV가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플랫폼으로 갈 거냐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제가 좀 잡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어쨌든 원천적으로 힘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게 귀가시계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본방사수. 근데 여러분들 시대에는 본방사수라는 거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든 오히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디바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걸 더 선호하니까 그런 라이브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빅 이벤트나 아니면 아주 큰 이슈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그 소구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라이브라는 거는 결국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도 라이브로 즐기고 싶어하는 니즈는 있고 그래서 이 라이브라는 게 라이브만의 그 독특한 그 힘과 그 매력이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 라이브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서비스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러니까 결국 라이브 서비스는 그 영상, 이 화질이 올라갈수록 그 화질을 전송하는 네트워크 코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코스트가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1080p라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 밑으로는 720p가 있고 그 위로는 1440p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처음으로 이제 10월 정도에 1440p 버전이 이제 배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는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전체 방송을 1440p로 바꾸면 한 단계 위니까 네트워크 코스트가 2배가 드는 게 아니고요. 4배 이렇게 퍽퍽 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트위치의 한국 시장 다운사이징 이 펄러시들은 대부분 다 코스트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제 기억에는 2005년? 5년이었나? 그때 아마존이 1조에 인수를 했거든요. 트위치를.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적자 상태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경영자니까 어떤 경영자도요 그 회사 적자 상태를 외면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한국 시장의 이런 정책들은 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아프리카 TV는 뭐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저희만의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스트 측면에서 네트워크 코스트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이 P2P 이 피어 투 피어 기술로 절감을 시키는데 제가 그냥 대외적으로는 얼마나 절감시키냐 그러면 뭐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피크 기준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내역을 보잖아요. 한 20분의 1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P2P 효율을 얼만큼 낼 수 있느냐. 또 이 P2P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접속하고 있는 그 디바이스를 마더노드를 써서 자원을
같이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리드라고도 하지만. 그리고 그게 이제 사용자의 자원을 어떤 뺏는다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시각들도 있었어요. 물론 동의하에 하죠. 각자의 동의하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글로벌하게는 저희의 되게 큰 경쟁력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저 부분을 되게 높이 사고 있는데, 이 P2P를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꾼 게 그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예요. 우리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중앙집권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중앙집권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분산된 이 서버, 여러분들 각각의 서버에 분산시켜서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중앙에서 컨트롤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사실은 블록체인과 P2P는 다 있어요, 좀.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글로벌 서비스는 꼭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거예요. 아직 한국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게 자꾸 이제 코인하고 연결돼 가지고 지금 되게 분위기가 이런 건데, 저는 기술 자체로만 봤을 때 블록체인은 꽤 의미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P2P를 통해서 저희는 상당수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어서 되게 큰 강점이죠. 근데 쟤는 계속 튜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질도 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계속 변하잖아요. 뭐 3G였다, 뭐 5G였다, LTE였다 막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디바이스, 프로세서도 다 바뀌고, 옛날에는 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었다면 그건 점점 또 디벨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P2P가 효율이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의 자원을 부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튜닝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운영 노하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10몇 년간 되게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게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칙적인 상황에 P2P 효율을 잘 유지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바일 뷰어십은 이제는 PC를 넘어선 지는 너무나 오래됐고요. 그냥 모바일 퍼스트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모바일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기능 구현들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되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한 거는, 요새는 이제 디바이스에 보면 전후면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할로 전면은 날 찍고 후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걸 방송을 한다면 원래 저 카메라는 지금 여러분들의 뒷모습과 저의 앞모습을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모바일 멀티뷰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둘 다 정면에서 잡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픈 API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API를 저희가 공개하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저희 서비스에 서드파티로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저 부분은 확실히 미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미국 서비스들이 잘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사실 서비스가 되게 폐쇄적이긴 하고 저희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조금씩 이제 공개 형태로 바꾸면서 여러 서드파티가 저희 디벨로퍼로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켓과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는 이거 공모전을 좀 하기로 했어요. 좀 참여 독려를 위해서. 저는 오픈 API를 좀 우리가 늦었으니까 더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들을 좀 하는 거고요. 서비스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 공유 참여라는 게 웹 2.0의 어떤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의 기준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블록체인도 결국은 개방하고 공유하는 그 맥은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서 아프리카 TV가 더 보강하고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요거는 저희가 앞서 얘기한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의 그 어떻게 보면 척추와 같은 거고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밸류도 있긴 한데, 워낙 SNS로 그 활발하게 된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범용성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삼각관계거든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과 BJ라는 컨텐츠를 크리에이팅하는 인플루언서와
그다음에 이 BJ의 컨텐츠를 시청하고 참여하는 어떤 이용자와 그리고 이들이 이 커뮤니티로 연결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지난달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펀드들하고 미팅하는 거를 좀 갔다 오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유튜브 너무 무섭지 않냐? 무섭지 당연히. 그 유튜브랑 이 경쟁함에 있어서 그래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코어한 경쟁력은 뭐가 있니?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 커뮤니티 어떤 이코시스템밖에 없다. 너 유튜브에서 너 뭐 좋아해? 골프 좋아해? 골프 뭐 백날이 봤어. 골프 그 유튜버랑 너랑 릴레이션십이 꽤 있어? 이러면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로서 유튜브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저희는 커뮤니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그 범죄도시 다 봤잖아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봤지만 우리가 범죄도시라는 하나의 컨텐츠에 커뮤니티로 연결돼서 우리가 뭘 하는 건 없는 거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그게 이제 또 라이브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이코시스템이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채팅으로 참여하는 거, 뭐 화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뭐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이 끈끈함이 좀 유지되는 그리고 이 커뮤니티가 저는 긍정적으로 즉 나쁘게만 되지 않게 플랫폼으로서 역할만 해주면 우리도 의미 있는 그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결국은 소셜 미디어적인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부 경제, 예, 별풍선. 네. 사실 이걸로 저는 대학원 논문도 썼어요. 예. 정확하게는 저는 뭐 도네이션 그런 표현도 좋은데 저는 기프트가 더 친숙하거든요. 예. 우리가 선물은 뭔가를 우리가 바라거나 뭔가의 대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내 마음에 의해서 선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꽤 의미 있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여건이 됐을 때 또 여건이 안 되지만 좀 무리해서 무언가 선물하는 거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늘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 선물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논문도 좀 썼는데 결국 제 논문도 그렇고 저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느냐예요. 정말 단순한 얘기죠. 제 친구가 10명 있다고 쳐봐요. 이 중에서 선물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저와 감성적 교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있는 친구는 뭐라도 좀 더 해주고 싶은 거고 밥을 같이 먹어도 내가 사주고 싶은 거고 근데 그게 없는 친구는 더치페이죠. 그냥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물론 저희가 이 별풍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너도 나도 다 따라하니까. 뭐 중국 회사는 진작에 따라했고 이제는 뭐 유튜브도 슈퍼챗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 제가 뭐 별풍선이라는 저런 후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돼서 좋긴 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움직이는 건 릴레이션십이고 어떤 감성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과용되는 경우들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현실적으로 어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뭐 개인의 자유인 거잖아요. 뭐 힘든 노동해서 몇백만 원 벌어갖고 구찌 신발 사는 거 누가 뭐라고 못 하잖아요. 개인의 소비의 자유가 하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이 소비는 어쨌든 국가 경제든 가계 경제든 건강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즉 인컴과 코스트가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 광고 사업을 최근 3년에 되게 그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00억 조금 안 되는데 저거는 한 2,000억이 좀 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세컨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제가 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저는 저걸 손을 지금 대고 싶은데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걸 잘못 건드리면 진짜 홍콩에 우리 막 지분 한 10몇 프로 들고 있는 펀드는 아마 저를 배임으로 고발을 할 거예요, 아마. 너의 그 의사결정 때문에 망쳤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얘는 되게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하게 무언가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 별풍선에 대한 소비력은 꽤 높은 편이에요. 인당 평균 지불 금액이 뭐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먼슬리 10몇만 원이 되니까 적은 건 아니죠, 사실. 네, 디지털 서비스에서 우리가 뭐 멜론 같은 거 뭐 해봐야 한 달에 한 10,000원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비하면 꽤 높은 서비스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릴스나 쇼츠나 이런 그 세로형 짧은 VOD들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저게 이제 뭐 중독성도 좀 있고 영화도 짧게 요약본만 보는 습관들도 있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이제 저 캐치라는 서비스로 해서 저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참여 보상은 결국 저희는 유저들이 저희 플랫폼에 계속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열어주는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 개인화가 말씀드린 AI와의 연계성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뭐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던 거지만 저희가 뭐 방송 숫자가 데일리 중복 제거해도 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데일리. 그러니까 한 4만 명의 BJ가 매일매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평균 즐겨찾기 채널 개수가 25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딱 켰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거든요. 즐겨찾기 들어가서 뭐 알림도 들어가 보고. 근데 딱 들어갔을 때 벌써 저한테 누군가가 싹 정리해서 딱 리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은 AI가 이걸 정리해서 컨텐츠로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건 가능한 기술이에요. 다만 저희 서비스에서 그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희의 어떤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아니면 뭐 저희 서버 파워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부하 이슈 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가능한 거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포탈과 같은 서비스들, 미디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쿼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제주도 예쁜 펜션 검색하고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 옛날 거 아니야? 확인해보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은 또 별도로 검색하고 여러분들의 검색에 손이 많이 갔다면 지금은 이제 스토리를 쓰듯이 제주도 서귀포에 7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격은 얼마 이내로 방은 투베드룸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얘가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학계에서는 저런 그 생성형 AI가 얼만큼 그 거짓 정보를 잘 필터링을 해서 꺼낼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 가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지에 대한 고민들과 다툼들 이런 게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AI라는 게 자리 잡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은 이게 좀 사실 어려운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예요. 아프리카 TV를 감히 제가 컨텐츠 플랫폼으로 더 디벨롭을 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컨텐츠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넷플릭스나 OTT와 같은 그런 회사와도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결국 저희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뭐 디즈니가 됐든 이용자의 스페어 타임을 누가 뺐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어차피 나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결국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스페어 타임은 작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이에요. 그럼 2시간에서 8시간을 내가 친구를 만나서 치맥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이 시간을 누가 뺏느냐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 컨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저희의 자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UCC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프로페셔널 컨텐츠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의 확장, 즉 UCC를 조금 더 다듬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좀 해주고 있고, 왜 개인은 어쨌든 한계가 좀 있으니까요. 금전적이든 인프라적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시도도 작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저희가 컨텐츠라는 플랫폼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VOD 서비스도 저희가 계속 강화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컨텐츠만 갖고 정면으로 딱 붙으면 뭐 승산은 0.00001이겠죠. 예. 그러니까 요걸 해보면서 저희가 어떤 컨텐츠 전략이 필요할지에 대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결국은 제 생각은 뭐냐면요. 뭐 유명 감독, 유명 배우 이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만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수의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만 저는 잘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의 컨텐츠 전략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계속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더욱 UCC 컨텐츠는 더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컨텐츠라고 여기 적혀 있지만 예전에는 뭐 진짜 컨텐츠로서의 밸류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 지금은 컨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 하나하나 작은 어떤 재능, 작은 취미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익스펜션 플랜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 광고. 이 광고 산업이 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광고 산업이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유명 스페이스에 내 광고를 낸 게 자부심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이제 뭘 원하냐 사람들이? 뭔가 프랙티컬한 걸 원하기 시작해요. 광고의 목적은 뭐예요? 브랜드를 알리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광고를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주말 드라마 나오잖아. 3억.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동안 인플루언서 광고가 유행을 했다가 뒷광고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의 어떤 변화의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때는 광고주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요즘은 대놓고 광고하는 것보다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은근한 광고가 좋은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광고 산업의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광고와 판매를 결합한 그런 어떤 상품들을 좀 개발해서, 그래서 샤프리카라는 커머스 비즈니스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커머스는 일반 이커머스하고 부딪힐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플랜 속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단은 동남아시아 타겟으로 내년에 런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했는데 이제 안 된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글로벌 플랫폼의 뼈대가 한국, 코리아, 아프리카 TV인 거예요. 근데 확실히 한국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랑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뼈대를 바꾸는 걸 좀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블록체인이 됐든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키기엔 좀 기존 시스템이 좀 무리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되게 우리가 그라스루트의 개념으로 밑바닥에서 이렇게 쭉 플랫폼 서비스가 올라오게 플랜을 짰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별 디바이스, 인프라, 네트워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UCC 플랫폼에 대한 인식, 이게 너무 다 달라서 그걸 맞출 수가 없고, 오히려 관심 가질 만한 빅 컨텐츠로 마중물을 좀 하고 그걸로 붐업시켜서 끌고 나가는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버추얼 플랫폼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뭐 좀 준비하고 있는 버추얼 서비스예요. 근데 저걸 뭐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 버추얼 서비스인데 결국 버추얼이 뭐 확장되면 VR도 들어가고 AR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막 거기에 접목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버추얼 서비스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앨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TV도 사실은 뭐 저기 방콕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추얼이죠. 뭐 한국에서 대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걸 방콕에서 보고 있으면 그것도 버추얼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공간에서 이 다른 공간은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캐라는 것과 연결도 되긴 하지만 거기는 또 다른 자아가 좀 있는 거죠. 누구나 현실 세계에서의 자아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 게임할 때는 좀 기분이 몰입되고 이렇게 약간 해방된 느낌 드는 것처럼 일종의 그래서 저는 게임의 로직을 저기에 좀 접목시키고 있어요. 결국 게임 서비스와 좀 맥을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에서의 어떤 취미 생활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인데 한 20대 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저한테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20대 때 살고 있던 집은 이미 다 없어지고 20대 때 추억할 수 있는 사진첩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제 20대 때를 추억할 수 있는 가상의 버추얼 스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서 버추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서비스도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식 서비스로 아마 프리블럭스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저가 주인인 미디어 이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이고요.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지켜야 될 것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는 것. 누구나 저희 아프리카 TV가 그 이니셜이 Anybody Freely Casting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수능을 보려면 고졸 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퀄리피케이션이 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경계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저거를 뭐 어떤 라이센스를 하거나 자격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접근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니네가 자격 관리를 해라. 난 못한다.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과연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들이 우리 커뮤니티가 자정 효과를 발휘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게 저만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